네, 주식 투자 논란으로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았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안타깝다는 반응이고요. 야당은 사필 규정이다.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져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유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불법 거래 의혹은 없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임명권자 부담 주기 싫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 눈높이하고 좀 맞아도 많이 안 맞은 거죠. 이번 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고 이제 조금 전에도 조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주식의 그 매입이랄지 그 매도랄지 이런 시점과 관련해서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다가 지금 본인이 그 일하던 그 법무법인 예. 그 대표 변호사로부터 어찌됐건 이 관련 정보를 취득을 해서 주식을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이 주가가 대폭락 이후에 그 회사와 관련한 뭐 약간 그 법률 자문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 법인이 진행을 한 것으로 봐서 그 대표 변호사하고 그 회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내부 정보를 취득한 것 같지는 않은데 간접적으로 취득해서 이제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충분히 해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청와대는 안타깝지만 본인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은 당장 뭐 사필 규정이다. 인사라인 책임져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어느 정도 예. 그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너무나 액수도 컸었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자리가 그리고 또 변호사라고 하는 기존에 했던 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상에 이게 본인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뭐 지금 이제 이미 전 후보자죠.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법무법인이 내부 정보 같은 것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거래한 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싶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가격이 오를 때 직전에 사고 예. 또 딱 폭락하기 직전에 팔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그게 그냥 개인적인 다른 차원이 아니라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소홀했다라는 비난만은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로 가장 많이 공격을 했던 부분이 인사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약해서 약하다기보다도 그래도 야권에서 봤었을 때는 여기는 그래도 집중해서 공격을 할 만하겠다라고 찾은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데보다도 더 강력한 어떻게 보면 더 철저한 검증, 방어막을 쳤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제 8월 마지막 국회에서 김희수 헌재소장 임명안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야당은 지금 이유정 재판관하고 연계해서 그동안 하겠다는 입장인데 자진 사퇴를 지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 문제는 좀 통과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그 일단 청신호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죠. 사실은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강경화 장관하고 좀 이렇게 연계가 되는 바람에 그때도 이제 통과가 안 됐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또 다른 여성 후보자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엮여가지고 함께 지금 이제 불이익을 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 야당이 사실은 이 김희수 헌재소장 문제는 좀 분리해서 이거는 처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찌됐건 뭐 그 연계를 했던 그 이유정 후보자가 이제 이렇게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적극 반대할 명분은 일단 사라졌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통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유정 후보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온 대로 사퇴 전에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이제 주식 투자 부분인데요. 후보자 본인은 그동안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위법이나 불법이 개입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야당은 그렇지만 내부자 정보 이용한 게 아니라 이런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인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2015년도 내추럴 엔도텍 주식 매각을 통해서 12억 3천여만의 또 다른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도 2015년도 재산에서는 그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한 종목에 거의 90% 이상을 올인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작전주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작전주가 아니더라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 차라리 헌법재판관 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에서 워런 버핏 같은 그런 투자가 되실 생각 없어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 뭐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전혀 뭐 불법적인 것은 없었고 모두 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 자, 그런데 지금 뭐 유정 버핏이다 아니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국민연금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본인의 능력대로 투자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야당 말대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십니까? 그 이유정 전 후보자 말씀처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내부자 거래를 했다거나 이렇게 보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보면 외부에서 뭐 가까운 정보라든가 정말 이게 뭐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비상장이지만 곧 상장이 될 거고 왜 좋을 것 같다 이런 권유들을 많이 받고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봐도 그렇게 많은 액수를 한꺼번에 몰아서 투자하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위험 부담이 크니까 본인이 주식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쉽게 투자를 했다는 것은 이유정 전 후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믿을 만한 정보였다는 얘기고 그럼 그 믿을 만한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믿을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불법적인 게 없는지를 한번 의심해 보지 않았을까? 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부분이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다니고 있던 회사와 관계된 변호사가 추천을 해줬다는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맡아서 하는 일과 연계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변호사라도 그런 얘기를 한 거 자체가 혹시 이게 문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된 주식이 백수 파동을 일으켰던 건강기능식품 회사 그 주식인데요. 이게 일반인들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그런 주식인데 이것도 매수 매도 시점이 너무 적절해서 여기서도 이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세 차익 쪽에 이제 좀 더 많은 관심들을 갖고 보도도 나오고 하고 그러긴 한데요. 사실은 이 주식을 매입한 것이 사실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상장 주식을 이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은 이제 흔히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임직원들하고 직간접적으로 알지 않으면 사실은 이 주식 취득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누군가 본인이든 아니면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아니고 아마 그 법인의 그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이긴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어찌 됐건 그분이 중간에 매개가 돼서 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의 주식이 보통은 그런 식으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매각보다도 오히려 그 매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내부 정보 또는 간접 내부 정보 의혹이 좀 더 강하게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야당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진정서 제출했는데 여기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좀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뭐 섣불리 예단할 것은 전혀 아니고요. 워낙 많은 양의 주식들이 오고 갔던 부분들이 있고 또 이거는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유정 후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마당에는 이유정 후보 본인을 떠나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은 이미 이제 생겨버린 거죠. 국민들이 또 그 백수호 문제 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투자를 잘 하신다가 손해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늘 그 자진사퇴 결정 이전에 그러니까 아마 그 관련 당국에서 검토를 하고 청와대 쪽에 의견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니까 뭐 정황상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을 직접은 수도 아니더라도 있다. 간접적인 그 내부 정보에 의거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정이 오늘 지금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청와대 인사 문제 지금 공격받는 상황에서 지금 또 낙마자가 나온 그런 상황, 청와대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런가 하면 이분은 역사 인식 문제 때문에 지금 사퇴 압박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빚고 있는 박성진 후보자.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명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퇴는 안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적인 성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뭘 공부를 해보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공부가 필요한 일인가요? 저는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 얼핏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제가 따로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따로 뭐 그 책을 보고 이러는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48년 8월 15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의 논란과 제가 이 후보자로 와서는 건국이라는 것과 정부 수립은 다르다라는 것을 정말 부끄럽지만 처음 알았습니다. 예. 건국과 정부 수립 부끄럽지만 처음 알았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는 신문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잘못됐다는 거 알았지만 공부를 안 했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입장도 사실은 해명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걱정스러운 게 왜냐하면 이제 그분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청와대의 세명처럼 생활보수 정도고 정말 깊이 있는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공계의 어떤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발탁이 된 것이다라는 배경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제 저분이 그냥 어떤 전문 분야의 한쪽의 전문가로서만 종사를 하게 될 게 아니라 장관이라는 직책을 맡는 거고 이거는 분명히 청와대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한 사람의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참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나는 차라리 극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보수적인 신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명확하게 뭐 모르지만 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나의 업무 역량은 이런 부분이다라는 쪽으로 갔다 하면 모를까. 저렇게 그냥 모르신다고 해버리면 오히려 모르는 분이 공과대에 있다고 하는 분이 왜 그러면 뭐 이승만이라든가 박정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칼럼까지 쓰고 본인의 논문에까지도 그런 얘기를 썼느냐라는 게 또 한 번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과학도지만 국무위원으로 이게 국정운영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해명 들으셨어요? 그런데다가 좀 이렇게 해명이 당당치를 못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당당하게.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편이 훨씬 더 나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포스텍 1기의 수석 졸업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란 얘기는 뭐냐면 1 더하기 1은 반드시 2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적 상상력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더욱더 이념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했을 것이고 본인이 거기에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그쪽에 아마 이제 찬성을 했을 것이고 그 관련 활동을 했을 거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차라리 좀 그렇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나의 이런 이념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대통합 차원에서 대통합 인사 차원에서 날 기용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청와대도 지금 설명을 하는 거로 봐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걸 사전 검증을 못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했다면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같은 그런 해명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왜냐하면 청와대도 지금 인재라면 보수 진보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실은 우리가 사전에 그걸 알고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합 인사 그 원칙에 따라서 좀 우익지향적인 그런 인물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기용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서야 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은 좀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자꾸 나온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념적인 부분은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그러니까 보수 야당 쪽에서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TK 홀대론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장차관 인사 쭉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너무 이 TK 쪽에 대한 그러니까 홀대가 심하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TK 쪽에 좀 인사를 좀 기용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반드시 뭐 이렇게 그런 진보 성향 인사만 그러면 지금 기용을 해야 되느냐?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그 인사 원칙에도 안 맞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기용해야 될 이유는 더 있는 거죠. 그리고 한두 명 네. 정도는 약간 좀 극우 성향인 인물도 사실은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자, 그런 맥락으로 이걸 접근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싶고 제가 네. 보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이분을 비호하고 나설 가능성도 지금 없잖아 있지 않나. 오히려 예, 저는 그렇게 이념 생각합니다. 때문에요. 예.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오히려 보수 여당 쪽에서는 야당 쪽에서는 이 박성진 그렇죠.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적게 내는 편인데 청와대는 일단 청문회를 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안고 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이제 네. 어제 해명한 거로 봐서는 네. 밀고 나가겠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인사청문회는 일단 올라갈 것 같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이 극력 반대를 해야 하는데 예. 오히려 그러니까 더 좀 기용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통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좀 보수 야당은 그렇고요. 중도 진보 야당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관 부재에 따라서 자질 논란 반응이 싸늘한데요. 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우주의 기운을 받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로 혁신 생태계를 농단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창조론 경제로 갈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후보자 스스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들한테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거를 스스로 강구한 꼴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 해명에 자신이 잘 몰랐고 무지의 탓이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정부기관의 수장은 학생이 아니고 정부기관도 학교가 아닙니다. 지금 앞서 들으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연일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안철수 대표는 취임 연설에서 싸움이란 단어를 11번을 쓰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장, 이런 위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있어서 뭐 안철수 대표 본인이 될지 국민의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하게 각을 세우고 나오는 부분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런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저는 약간 이종훈 평론가님과 좀 반대라기보다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글쎄요, 이게 우리 뭐 흔히 인사와 관련해서 비판하는 용어를 쓸 때 코드 인사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저는 코드 인사가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가깝다는 사람에 있어서의 코드 인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과 그 코드를 같이 하는 코드 인사일 때. 그리고 그건 왜냐면 국민이 대통령을 그분으로 뽑았을 때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국정운영 철학이라든가 역사 철학에 대해서 그 코드에 대한 지지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몰랐다고 하기에는 저분이 글쎄요, 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사회적인 과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논문까지 쓰실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가 그때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은 아주 심각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연구 보고서에 있어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글쎄 이거는 뭐 진보냐 보수냐의 논란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도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도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필연이었다라는 식으로 보고 계신 분이라면 과연 그 역사관을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를 그대로 지원했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네. 어쨌든 박성진 후보자까지 잇따른 인사 논란이 일면서 오늘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 실패에 대해서 누가 추천하고 검증했는지 인사 추천 실명제를 공개하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인사가 잘못됐다면 책임을 지게 청와대에 남겨서 후세까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사 추천 실명제를 직접 공약한 것이죠. 청와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인사 실패에 대해서 누가 추천하고 검증했는지 약속대로 공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는지 이 실명을 공개를 해라. 이게 예전에 공약이었지 않느냐. 주호영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사실은 이제 딱 실명 거론을 지금 오히려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문미옥 보좌관을 겨냥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계와 관련한 인사를 그분이 거의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계속 지금 논란을 유발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박기영 후보자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자기 잘 아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인선을 하려다 보니
이런 그 지금 참사가 빚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 포스텍 지금 일기 문미옥 지금 보좌관하고 동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념적인 것보다 이게 더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더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 뭐 보좌관도 자기 판단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이제 이 인사 추천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검증 시스템이 만약에 무력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분이 추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야당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 굉장히 타당한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명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그 문미옥 보좌관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책임을 좀 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결국 검증은 또 이 민정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정에서 제대로 검증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반 인선은 굉장히 신선하다, 참신하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 이런 평가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야권에서 공격을 했었을 때는 뭐 강경화 법무부 장관도 다 외교부 장관도 공격을 했었고 뭐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물론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따져서 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대해서 어떤 5대 원칙과 좀 안 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게 어떤 큰 정말 뭐 인사 비리라고 할 만한 그런 문제점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이 봤었을 때는 오히려 반대하는 야권이 왜 저런 것까지 발목을 잡느냐라는 여론이 들었었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점이 오다 보니까 지금 뭐 청와대가 이제 우리 안전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반대로 또 처리해야 될 안건들 같은 거 실제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이제는 달려야 될 시점이 앞으로 나가야 될 시점이니까 그쪽에 이제 관심들이 많이 쏠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후반부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부분들이 좀 흐트러져 버렸다. 그런데 하필 야권은 계속해서 공격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앞에 문제가 없었던 부분까지도 마치 뭉뚱그려서 인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거죠. 그럼 뭔가 청와대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결단의 방법은 이제 앞으로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꾼다든가 새로운 후보자 이런 것들을 좀 막을 만한 후보자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그 부분이 누수가 생겼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준 후보자 뭐 본인이 사퇴를 거부했으니까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높아졌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조금 전에도 이제 안철수 대표 이제 발언도 나왔습니다만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은 지금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두 정당 의석수 합쳐봤자 그러니까 이 지금 통과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대를 하지 않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묘하게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이 자유한국당이 일종의 공조를 해서 이게 지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명 어제 도마 위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명예훼손 재판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동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발언을 계속 해왔었는데 어제 재판에서도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 검찰의 기소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분은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자신의 판단 그리고 또 자신의 판단을 지지하는 주변의 인물 이런 분들이 딱 좀 뭉쳐져 있는 것 같다는 인식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뭐 흔히 확신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쪽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이유 같은 것도 뭐 주한미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 그다음에 과거에 뭐 운동권으로서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이 그 북한과 연결된다라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얼마 전에 이제 뭐 지금 언론을 다뤘던 뭐 현재 개봉 중인 영화 같은 데를 봐도 저분은 탄핵이 한참 진행되는 시점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반문을 영화 속에 던지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뭔가 생각하시고 있는 게 국민들의 뭐 통상적인 정서와는 많이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고영주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재판에서도
같은 발언을 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우원식 원내대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양동환 명예교수가 문재인 씨의 언동이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한 검증 이런 의견서를 썼는데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를 신봉하는 자, 즉 공산주의자는 이미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법정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의견서를 이사장님 이름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사장님 편에도 이것과 같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문재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했던 그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수준 이하의 발언이어서 언급을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한마디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사람을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할 막중한 권한을 언제까지 맡겨야 할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앞서 녹취를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고 이사장 MBC 대주주인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공영방송의 앞으로 이제 정상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네.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제 이 부분을 특별히 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언급을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언제나 아주 소수로 좀 극우적인 관점을 가진 분은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요즘 그 7080 그러니까 그 세대 정도 예. 되는 분들 중에는요. 예전에 김대중은 빨갱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TV 나오면 이렇게 채널 돌리고 이랬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예,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네. 이제 대작 그랬거든요. 자, 이제 그런 분들의 생각은 사실은 이게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빨갱이였다면 정말로 그렇게 남북한 관계가 예. 그런 식으로 갔겠는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이 공산주의자라면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얼싸 좋다라고 지금 뭐 사실은 반색하고 지금 뭐 남북한 관계 회담도 하고 이래야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사일 도발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사실과 다른 이제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자기들만의 생각이 그냥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뭐 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미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정도의 그 규모는 아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영방송의 정상화 부분은 사실은 이런 발언하고 좀 별개의 문제로 좀 접근을 해서 사실은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고영주 이사장 발언 문제점들을 보면은 뭐 대표적인 북한을 그 추종한다 이런 발언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나 전시작전권 통제 환수를 주장한 것이 북한을 추종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합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연결을 시켜서 그걸 확신하고 있거든요. 저는 빨리 어떻게든 이 맡고 있는 자리에서 모두 물러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이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래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런 사람이 뭐 몇 명 있는 것 정도까지 우리가 용인할 수 있어. 하지만 정말로 그야말로 막중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는 분 거고 양대 공영방송이 지금 이제 4.1도 파업에 들어갈 정도의 상황입니다. 사실 KBS와 MBC가 그런 정도로 지난 정권에서의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거고 언론인들이 굉장히 뭐 탄압을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핵심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분이 검사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언론도 어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체를 다르게 봐버리면 사실 자체를 왜곡을 시키면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적어도 법조인 출신이라면 이게 어떤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자신의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법정에 증거로 내놨다는 것도 결국에는 일종의 논문, 그냥 그것도 의견일 뿐이거든요. 그걸 증거라고 내릴 정도면 지금으로서는 저는 정상적인 어떤 우리 사회에 막중한 임무를 맡을 수 있는 임무는 도저히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분에게 좀 의문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이가 드셨고 워낙 확고하시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이런 점도 좀 생각은 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자주국방 한다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었던 적이 있고요. 심지어 핵 개발까지 하려고 해서 사실은 미국하고 갈등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게 뭐 결국 CA 배경으로 작용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전시작전권 이 환수 문제 부분도 만약에 보수 정권이 계속 집권을 했더라도 사실은 이 부분은 언젠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일방적인 생각을 좀 갖는 것,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걸 더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한번 좀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생각을 해주시길 전 좀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어쨌든 지금 고영주 이사장이 한결같이 공산주의자라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자, 국정 지지도 이번 주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 오늘 나왔는데 금요일에 항상 나오는데요. 잘하고 있다가 지금 76%입니다. 뭐 지난주보다는 3%포인트 정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보면은 최근에 식약처장 논란이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좀 악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6% 정도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런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나마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3%포인트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 특히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하필 이제 고영진 방문진 이사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고영주, 북한의 고영주 북한의 미사일 위협 같은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해 나가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충분히 잘 맞서고 있었고 강경할 때는 강경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대화 자리로 끌어내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어쨌든 달걀 파동 같은 것들이 아직도 진정은 안 됐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도 있었지만 지난 정권에서 달리기에 굉장히 신속하게 나섰던 모습들 같은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련의 인사 파동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국정 운영 지지도 자체는 계속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 하더라도 약한 부분은 있는 거거든요. 그 약한 부분을 빨리 끊어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3% 빠진 부분이 인사 관련인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어찌됐건 살충제 계란 대처와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좀 미흡했던 그런 측면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흔히 이야기했던 35%. 그 중에 상당수,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 정도가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지지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뭐 고 이사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주 그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집권 초반에 다른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는 비교적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 쪽에서도 그렇게 불만족스러울 정도의 행보는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지금 최근에 사실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지금 우클릭을 했잖아요. 우양우 행보를 보이고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수 쪽에서는 더 좀 만족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 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양우하는 바람에 조금 더 균형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런 것도 역시 지금 지지율에 지금 좀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자, 저희가 그래픽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48%인데 지난주보다 2%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자유한국당 8%입니다. 2%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당이 2%포인트 올랐네요. 7%, 바른정당 7%, 정의당 6%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서 48%, 자유한국당이 2% 빠져서 8%, 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통계학적으로 보더라도 뭐 그렇게 큰 이제 수치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어떤 급변 상황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기조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큼 안 오른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그것에 사실은 좀 편승해서 지지율이 저 정도까지 오르긴 했으나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썩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국민들이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76%인데 그렇죠. 여당 지지율이 48%.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크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노력을 해서 뭐 지지율 75% 끌어올리려고 하면 오히려 그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최근에 사실은 이제 컨벤션 효과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오르지 않은 대목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2%포인트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큰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그 안철수 대표가 득표했던 그 비율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사실은 안 대표가 이번에 전면에 나섬으로 해서 그 정도 지지율 아마 오를 거라고 기대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오히려 안철수 대표의 그 조기 등판에 국민들이 약간 좀 그 냉소적인 반응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당 말고 야당 제가 얼른 더하기를 해봤더니 다 합쳐서 28%. 네. 뭐 이렇게 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박 전 대통령 출당을 이르면 오늘 결론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이 사실상 결론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친박하셨던 분들도 대체로 아마 당이 쪼개지거나 아마 이런 부분은 원치 않을 겁니다. 명렬하게 친박 입장을 표방하시고 앞에 섰던 분들은 조금 뒤에 물러서고 새로운 또 분들이 앞에 나와서 당을 출당이나 아니면 뭐 또 자진 탈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오가지만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 혹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특정인을 위한 어떤 그런 이 정당 활동이라든지 또 집단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한국당 통합연대로 가려면 이제 친박 청산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성이 돼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이르면 이제 오늘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추석 밥상 전에는 결론을 내지 않은 쪽으로는 생각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끌었다가 또 추석 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그 화제가 계속해서 오르고 또 그 직후에 추석 연휴를 끝나고 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치명적인 어떤 그런 어떤 흠결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탈당이 될지 탈당을 공고해서 뭐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흘 후에 자동으로 탈당이 돼 있으니까 아니면 뭐 강제적으로 출당하는 조치를 취하든지 어떤 형식이 됐든지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당 내부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리, 인적 정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내용이 일어났고 그게 더 문제일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의 출당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더라도 그러면 누구까지 책임을 물을 거냐. 뭐 제가 과거에 뭐 친박으로 불렸던 최경환, 서청원 의원 이런 분들까지 다 책임을 물을 거냐. 지금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근데 여기에 지금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참 묘한 상황인데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출당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됐었을 경우 가뜩이나 자유한국당 내에 확실한 어떻게 보면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홍준표 당대표가 있지만 여전히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당내에서 또 다른 중심 세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돌아오자마자. 그런 부분들이 출당이란 책임을 묻는 것과 있지만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이중적으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죠. 저는 오늘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끝장 토론에서 결론을 내린다 그러는데 결론 내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그리고 바른정당으로 뭐 대거 나가고 당이 쪼개지고 그 와중에도 친박계 청산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럼 친박계 청산이 가능하겠는가? 친박계 입장에서 보자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훨씬 환경이 좋아졌거든요. 자기네들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사실은 그 친박 3인방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분들 뭐 제명 조치했던 것조차도 지금 원위치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당사자가 대선 과정에서 징계 해제했잖아요. 그 해제한 분이 누굽니까? 홍준표 대표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그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그럼 이분들을 다시 또 재징계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사부질의 원칙에도 좀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친박계가 이 상황에서 지금 들고 나온 카드가 이제 김무성 카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친박계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김무성 전 대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른바 그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을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책임론을 또 지금 이게 사실은 방어막으로 지금 치고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거기에 더해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아니 홍준표 대표도 지금 뭐 재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온 상황에서 지금 출당 조치하라는 얘기는 그 전에 그러면 홍 대표부터 출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친박계가 좀 들고 나온 상황이에요. 자, 이걸 다 막아내기가 좀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엔 명분상.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 일단 하는 거고요. 예. 친박계들은 오히려 좀 더 이번 이 논란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부활을 할 가능성이 더 훨씬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더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하더라도 바른정당의 일부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김무성 의원 열린토의 미래 이런 모임도 만들어서 지금.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최근 와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포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예. 역시 이제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의 이제 조직 관리 차원에서 이제 지금 상당히 동요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출당 논의가 한 기폭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출당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바른정당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흡수 통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홍 대표도 아마 스스로 하고 그런 정도 내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을 계속 유발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분위기는 띄우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행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을 때 친박계의 반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이탈 그런 부분들을 지금 더 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그나마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10% 미만의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거의 대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남은 그 지지자들도 그럼 다 지금 이탈시킬 거냐. 친박 청산을 한다고 하면 뭐 연대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분석을 그러니까 집토끼들이 도로 이제 집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렇게 지금 막 논란은 심하지만 이게 실행으로 옮겨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위기인 것이 대표의 그 금품수 수설이 터져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이제 기자회견도 열었고 해명을 하고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그런 분과 좀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그 부분도 해명을 하셨지만 그러면 애초에 왜 그 정치인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정말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왜 그 전에 좀 검증을 안 해보셨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좀 타격을 받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참 바른정당이 흔들리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연대니 통합이니 이런 얘기들이 물밑에서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심점을 잡아줘야 될 당 대표가 흔들리다 보니까 바른정당 입장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처한 거죠. 이혜훈 대표 이제 기자회견을 말씀하신 대로 어제 열어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들어보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뭐 청탁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에 돈이 전혀 아니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믿고 신뢰하는 관계였고 저한테 선의로 도와주겠다고 자원봉사로 오신 분이니 한두 달 전부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영수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고 자강론과 통합론이 다시 맞부딪히는 묘한 시점에 이걸 펴졌는데 제가 대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모든 진실을 다 밝히고 나서 그때 말씀드릴게요. 뭐 빌린 부분은 있지만 다 갚았다. 그 뭐 금품으로 받은 부분들도 뜯지 않고 나중에 돌려줬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서 문제 없다는 건데 지금 주장을 보면은 이 A씨요. A씨 사업가 A씨 친박 원로가 소개를 해준 인물이고 나 말고도 다른 의원들도 이분하고 거래를 한 게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의 대상인 그 옥모 이제 대표가 굉장히 문제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근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물귀신 작전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도 굉장히 그 폐해를 끼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게 결과적으로 저는 더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대표에게 왜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을 그러면 그 사전에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금전 거래를 하고 그렇게 물건, 그러니까 선물을 명품 어떤 명목으로든 간에 예. 그런 물품을 받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분이 이제 주로 그 옥모 대표하고 금전 거래가 오간 것이 2016년 총선을 전후한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선거에 임박한 그 특히 전후한 그 시점에는 보통의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돈 거래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이 선관위가 또는 이제 경찰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이걸 파헤치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에게 예. 뜻하지 않게 불리하게 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누군가 다가와서 뭐 돈 좀 빌려주겠다라고 나서더라도 검증을 예. 보통 거듭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후원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그 후원금 받는 것조차도 그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거든요. 예. 자, 그런데 굉장히 조심성 없이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미 이분은 그때 과거에 이제 이번에야 이제 이 대표가 과거 이 사람이 전력 언론 보도 보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보도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다 보도들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건 인터넷에서도 그냥 한두 번 보좌관들이 그냥 쳐봐도 금방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이런 그 거래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혜원 대표의 그 해명 자체가 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더 지금 어제 해명을 해서 사실은 더욱더 지금 좀 본인의 그 상황 자체가 좀 불리해진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의혹만으로도 좀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혜원 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에 정치권에서도 지금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평소 이혜원 대표의 인품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이 대표의 주장이 맞기를 바라지요. 이혜원 대표가 이렇게 계속 대표 자리를 지키면서 당을 운영해 가는 것도 바른정당으로서는 그다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이 대표가 결심할 상황이고 또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당원들의 뜻이 모아질 걸로 봅니다. 자기 재선이 이제 당장 어렵다고 여겨지면 사람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갈 사람 가고 국민의당 갈 사람도 있으면 가고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갈 사람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바른당은 제가 볼 때는 교수단체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예, 먼저 주호영 의원, 이 같은 당이니까 얘기를 먼저 좀 해보면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이 대표가 결심할 상황이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당원들의 뜻이 모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해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거 사퇴할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지내보신 분들은 대략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알아요. 옥모 대표라는 분이 어떤 유의 인물이라는 걸 알고요. 정치권 주변에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뭐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정치인들을 활용해서 본인의 사업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권에서 조금 한 재선 이상 정도만 돼도 아마 한두 번은 들어봐서 아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 직감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래서 본인이 딱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는 못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런 정도 사안이면 자진 사퇴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저는 애둘러서 표현한 거다.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하면 자유한국당하고 통합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러게요. 하필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또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이게 또 저는 이제 어떤 사법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문제가 됐던 시점 자체가 지금 이혜원 대표가 국회의원 시절도 아니고 후보자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뭐 법적으로까지 문제된다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정치적 흥결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지금 사업가가 주장하고 있는 바로는 현금으로 주로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교회의 현금 봉투 같은 걸 이용해서 돈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해명하기가 명확하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걸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게 완벽하게 깨끗하다는 걸 해명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려면
뭔가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 예. 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상황으로 보긴 좀 어려워 보여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뭐 사전수뢰죄를 거론하신 분들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그때는 아니셨기 때문에 후보라고 해서 100% 공무원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어렵다고 조금 보는 입장이고 그렇다더라도 그럼 돈이 오고 간 내역 이제 이혜원 대표는 차용증 같은 게 있다고 하지만 지금 사업권을 현금으로 줬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아마 갚으신 것도 현금으로 갚았다면 그걸 입증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부정하게 쓰였다 이런 거를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반대로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는 걸 입증하기도 또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오점을 남길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혜원 대표가 최근에 이 거래를 한 게 아니고 조금 몇 년 됐고요. 최근까지 물론 이제 거래가 있었습니다만 왜 이 시점에 지금 이 문제가 하필이면 불거졌을까? 이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우연인지, 바른정당판 제보 조작 사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곤 있죠. 그러니까 뭔가 뒷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옥모 대표가 이제 워낙 정치권에 이런 그 직간접적인 그런 그 연계를 많이 갖는 인물이라서 혹시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을 바라는 어떤 그 정치인과 약간의 그 내락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설도 유포는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확인 안 된 사실이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 해당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쉽지 않다. 근데 이번에 그 옥모 대표가 뭐 지금 이제 검찰 수사도 의뢰하고 좀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에서 일단은 이 일들이 좀 진행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통합을 하더라도 바른정당이 이렇게 뭐 처참하게 무너져가지고 통합이 된다.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그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단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큰 목소리를 내가면서 우리를 영입해가는 모양새를 환영해가는 그런 모양새와 마치 폐잔병처럼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물론 조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면 알아서 찾아간다고 하지만 그 알아서 찾아가는 자세가 굽히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 그 탓을 누구에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혜원 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거든요. 이혜원 대표 하면은 대표적인 자강론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혜원 대표의 이번 사안을 개인 차원의 문제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내에서 아마 이혜원 대표 자진 사퇴론이 상당히 힘을 얻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해서 이혜원 대표의 문제는 개인적인 어떤 사건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을 하더라도 당대당 통합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통합에 적극적인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이혜원 대표가 사라지고 나면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좀 영향력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통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논란이 된 마당에 이혜원 대표도 지금 거취 문제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은 드네요. 두 분 얘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